이강민의 잡지사 5월호 5번째 페이지. 그리움 주기율, 그대 마음에 녹는 점, 은단추 행진곡, 미터메탈, 금단추 행진곡. 이렇게 직접 작사 작곡한 노래만 5곡을 보유 중인 대한민국 대표 노히트 원더 가수 숭실사이버대 환경안전공학과 교수로도 활동하고 계신 곽재식 작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아유, 반갑습니다. 듣고 놀아요 해처럼 밝은 얼굴로. 아유, 반갑습니다. 뭐 이렇게 다짜고짜 이렇게 연주를. 네. 오늘은 연주로 시작을 해야죠. 싱어송라이터답게 네. 연주로, 화려한 연주로 한번 그렇습니다. 오늘 포문을 열어봤습니다. 네. 악기는 방송국에서 또 마련을 해주셨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세팅을 또 다 고급 해주셔가지고 아. 제가 한번 아까 시작하기 전에 이렇게 한번 좀 약간 조율과 네, 그렇죠. 음악의 높낮이가 잘 맞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고 네. 연주를 한번 해보았습니다. 악보가 없어도 이렇게 절대음감으로 짝짝 맞추시더라고요. 네. 자, 저희가 동요 연주로 시작해본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은 너무나도 친숙한 우리의 동요 가사를 과학적으로 한번 파헤쳐볼까 하는데요. 아하. 가정의 달에 같이 동요 얘기하면서 동심도 느껴보시고 또 우리 잡지사 유스 친구들과 이야기꽃도 피우시라고 재밌게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동요부터 한번 파헤쳐볼까요? 네, 그러죠. 네, 조금 전에 이제 연주해 주셨던 네네. 예, 아까 그 연주로 가름하시는 거죠? 그렇죠. 뭐 또 하겠습니까 네, 이거? 호흡량 이슈가 있어가지고. 네네네. 예, 그렇습니다. 첫 번째 노래는 아기 염소였습니다. 네. 예, 파란 하늘 꿈이. 음원을 한번 듣고 간다고. 네네. 네, 좋습니다. 파란 하늘 꿈이 그리움 푸른 언덕에 아기 염소 여럿이 불을 뜯고 놀아요 해처럼 밝은 얼굴로 빗방울이 뚝뚝뚝뚝 떨어지는 날에는 잔뜩 찡그린 얼굴로 엄마 찾아 음메 아빠 찾아 음메 울상을 짓다가 해가 반짝 곱게 피어나면 너무나 기다렸나봐. 폴짝폴짝 콩콩콩. 여기까지. 너무나도 유명한 동요 아기 염소를 들었습니다. 자, 작가님, 저희가 이 동요 가사에서 궁금했던 부분은 네네. 이겁니다. 이제 염소들이 해가 떠 있을 때는 밝게 웃고 있다가 빗방울이 툭툭툭툭 떨어지면 잔뜩 울상을 짓는다고 나와 있거든요. 그렇죠. 동물들도 과연 우리 사람처럼 날이 맑으면 기분이 좋고 날이 굳으면 좀 울상을 짓고 기분이 안 좋고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그렇게 간단하게 생각할 일은 아닙니다. 일단 우리가 이제 전에 우리 개구리 뭐 이런 개구리. 동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예. 개구리 이런 동물은 습기를 좋아한다. 그래서 비가 오면 오히려 이제 이때가 내 날이다. 맞네. 내 철이다. 그래서 개굴개굴 울면서 이 짝짓기를 하기 위한 이제 짝을 찾는 노래라고 하는 경우가 많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열심히 어떻게 보면 사랑의 노래를 발라드를 애절한 세레나데를 개구리들이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예. 근데 모든 동물이 당연히 그런 것은 아니겠죠. 염소는 포유류이기도 하고. 예, 그렇습니다. 뭐 포유류 중에서도 뭐 비 오는 거, 뭐 물 이런 걸 좋아하는 동물도 있습니다만 염소는 물을 굉장히 싫어하는 동물에 속합니다. 염소는 그래서 비가 오면 정말로 싫어합니다. 정말로? 아기 염소뿐만 아니라 어른 염소도 비가 오면 싫어하고 물기가 있는 곳을 싫어하고 물 근처에 가는 것도 웬만하면 잘 안 가려고 합니다. 싫어하는 이유가 있나? 그래서 심지어 물을 잘 안 주려고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염소를. 근데 그러면 안 된다고 하거든요. 우리 축산 그런 지도서, 백과사전, 혹은 뭐 축산업에 오래 종사하신 분이 들려주는 경험담 이런 거를 들어보면 염소가 물을 되게 싫어하기 때문에 염소는 물을 주면 안 되는 줄 알고. 마실 물은 줘야 돼. 근데 이제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거죠. 왜냐하면 새끼 염소 같은 경우에 어미 젖만 먹어도 생존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요? 그래서 물을 안 주는 경우가 가끔 있대요. 그러면 안 된대요. 말씀하신 대로. 마실 물은 있어야 되기 때문에 마실 물을 주면 염소가 진짜 물을 싫어하면서 진짜 이게 진짜 먹어야 되나 이러면서 억지로 먹는다라고 합니다. 살기 위해.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우리 사람도 이제 물을 좀 많이 마셔야 몸이 좋다라고들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만약에 물을 너무 안 마시는 특히 이제 주변에 어떤 뭐 사랑하는 사람이나 동생이나
친구가 네. 물을 많이 마시면 좋겠다라고 하는데 너무 물을 안 마실 경우에 네. 좀 이렇게 경계의 의미를 담아서 어. 너는 염소냐 이런 식으로 좀 지적을 해도 되겠죠. 너 고트냐? 그래서 염소가 참 물을 잘 안 먹는 편입니다. 야, 왜 고증이 된 거네. 네, 왜 그러느냐라는 그러니까 과학적인 노래예요. 그러네, 아기 염소 네, 노래는. 진짜. 예. 예. 뭐 아기 염소뿐만 아니라 어른 염소도 마찬가지다라는 면에서 약간 오해의 소지가 있긴 합니다만, 예. 하여튼 과학적인 노래입니다. 예. 근데 왜 이러느냐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우리가 아주 깊게 파헤쳐서 확실한 원인을 많이 찾아내지는 못했습니다. 어허. 일단 물이 많은 게 염소의 건강에 안 좋다라는 이야기는 여기저기서 많이 찾아볼 수 있어요. 왜 안 좋아? 일단 뭐 예를 들면 피부병 같은 게 습기가 찬 곳 물이 묻었을 때 염소는 좀 많이 생기는 편이라고 합니다. 예. 다른 동물에 비해서. 예. 예를 들어서 뭐 물소 뭐 이런 동물은 물 닿았다고 뭐 피부병 안 생기겠죠. 이름이 물소인데. 하마가 뭐 물 닿았다고 해서 무슨 뭐 어디 탈라고 이런 거 잘 물 먹는 없겠죠. 하마인데. 그죠? 예. 근데 염소는 그 습기 찬데 많이 돌아다니다가 심지어 이제 발병이 나기도 한대요. 발이 부르트고 뭐 발이 약간 좀 이렇게 곱는 그런 병이 나기도 할 정도로 이상하게 그런 습기 관련 질환에 좀 잘 걸리는 습성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뭐 그래서 물기를 이렇게 싫어하는 것인지 그래서 뭐 그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근원적인 거는 조금 그러니까 이게 이제 왜 그러냐면 네. 홍수 났을 때 이럴 때 보면 염소가 물에 빠지잖아요. 그럼 수영을 곧잘 합니다. 염소가. 수영 잘하는데도. 네, 염소가 수영을 곧잘 해가지고 물을 막 헤엄쳐가지고 빠져나오거든요. 예. 그런데도 물을 이렇게 싫어하는 이유는 뭐냐? 예를 들어서 사람은 수영은 못해도 이렇게 뭐 목욕은 좋아한다. 몸에 물을 담그고 물에 몸을 담그고 있는 건 좋아한다. 이런 분들은 꽤 그럴 많지 수 있죠. 않습니까? 예. 그죠? 근데 염소는 생존에 달린 문제가 되면 수영은 제법 잘하는데도 이상하게 이렇게 물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이게 과학의 약간의 수수께끼 중에 하나입니다. 아, 그래요. 예. 그래서 뭐 아마도 뭐 피부병 이런 거 관련돼 있지 않겠느냐 뭐 이런 정도의 이야기가 좀 많이 있고요. 네. 조금 파격적인 이야기 중에서는 어떤 게 있냐면 그러니까 파격적인 이야기라기보다 이거는 아직까지는 뭐 과학적으로 검증된 단계로는 본격적으로 좀 진입 못한 것 같은데요. 수영 젓는 걸 굉장히 자존심 상해하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의 물이 아니라 예. 물을 좀 닿는 것도 싫어한다니까요. 아, 그래요? 조금 축축한 거 이런 것도 싫어해요. 오케이, 파격적인 주장 한번 들어보자. 약간 이거는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시면 됩니다. 이거는 예. 근데 들어보면 좀 그럴 듯한데 예. 뭐 증거 같은 게 좀 없어가지고 아직까지는 뭐 과학적으로 그렇게 많이 나오는 이야기는 아닌데 어떤 이야기를 우리가 좀 상상을 해볼 수가 있냐면 네. 혹시 옛날에 이거 뭐 할 때 했더라 이거 기억나시나요? 사람은 풀을 아무리 먹어도 그 소화가 돼가지고 살로 가는 게 거의 없는데 네. 소나 코끼리 같은 이런 초식 동물들은 예. 어떻게 풀만 먹어도 그렇게 몸이 잘 불어나오고 커지고 살이 잘 찌느냐 그리고 이유가 뭐냐라는 거에 대해서 한 번도 말씀을 안 드렸던가? 판다 얘기할 때 판다 얘기할 때 말씀드렸습니다. 판다 얘기할 때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판다나 사람 같은 게 판다가 좀 특이한 편이라 그랬죠. 판다나 사람 같은 동물은 그 풀 속에 들어있는 섬유소를 분해할 수 있는 효소가 몸속에 없기 때문에 섬유소를 아무리 먹어도 그중에 소화되는 게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판다는 엄청나게 대나무를 많이 먹어야 된다라는 말씀 드렸죠. 그죠? 사람 같은 경우에 샐러드 종류 이런 거는 풀 종류는 아무리 많이 먹어도 그중에서 소화돼가지고 분해돼서 살로 가는 게 안 생기기 때문에 아무리 많이 먹어도까지는 아니지만 상당히 많이 먹어도 살이 안 찐다. 이런 게 사람의 습성인데 소 종류는 많이 먹으면 금방금방 몸이 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이유가 뭐냐? 근본적으로 왜냐하면 섬유소를 분해한다는 게 되게 어려운 일이거든요. 섬유소라는 게 굉장히 튼튼한 종이 성분 이런 게 섬유소예요. 이거를 분해를 한다는 게 되게 힘든 일이거든요. 그렇겠네. 참고로 근데 염소는 종이도 막 씹어 먹지 않습니까? 좋아하지 않나요? 그러니까 염소는 이런 걸 확실히 분해를 한다는 거죠. 염소나 소나 뭐 이런 동물들은 이런 동물들은 어떻게 해서 이런 섬유소를 잘 분해를 하냐면 자기가 스스로 그런 효소를 만들어내는 놀라운 능력은 없는 거는 매한가지입니다. 같은 포유류 동물인데 뭐 그렇게 엄청나게 다른 화학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대신에 위의 구조가 우리 이제 소곱창 먹어본 분들은 아시죠? 소 같은 경우에는 위가 1단계로 돼 있지 않고 한 4단계 정도로 여러 단계로 나뉘어 있죠. 그래서 아주 큰 위를 조직적으로 사용을 해가지고 위 속에서 음식을 계속 돌리면서 음식을 삭힙니다. 발효를 시키는 거죠. 음식을 삭히는 과정에서 다른 미생물들이 그 음식 속에 들어있는 그러니까 풀 속에 들어있는 섬유소들을
이렇게 발효시키는, 분해하는 그런 작용을 뱃속에서 일으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소 같은 동물들, 염소 같은 동물들은 되새김질을 하면서 아주 오랜 시간 동안 먹은 풀을 삭히는 과정을 거치는 거죠. 그래서 스스로는 분해할 능력이 안 되는데 네. 뱃속에서 발효 과정을 거쳐서 미생물의 힘을 빌려가지고 그 힘으로 섬유소를 분해한다라는 거거든요. 네네네. 그러니까 한마디로 풀을 뱃속에 한번 넣은 다음에 뱃속에서 한번 썩히는 거예요. 네. 근데 그게 내 몸하고 잘 맞기 때문에 요구르트 맛인데 약간 이런 느낌으로 싹 치즈 냄새 이런 느낌으로 싹 먹는 거예요. 소나 염소들은. 예. 자, 그런데 생각을 해보면 그런 식으로 삭히다 보면 잘 발효가 돼가지고 진짜 요구르트나 치즈처럼 되면 네. 다행이지만 네. 잘못해가지고 잘못해가지고 그냥 썩은 우유처럼 되면 망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래서 속 키우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 좀 고민을 많이 이렇게 주의를 하시는 게 네. 곰팡이 병 같은 게 걸리는 거를 좀 주의를 하십니다. 곰팡이 병. 곰팡이도 음식이나 이런 물질을 이렇게 분해하는 이렇게 썩게 하는 이런 능력을 가지고 있잖아요. 네. 그게 잘못해가지고 뱃속으로 들어가면 소나 염소 같은 동물들은 뱃속에서 오랜 시간 그걸 삭히거든요. 예. 그런데 그때 내 소화에는 도움도 안 되는 오히려 나에게 병을 일으킬 수 있는 이상한 곰팡이가 그 속에서 생겨가지고 막 창궐 하면 그러면 뭐에 이상한 게 곤란하죠. 더부룩한 게 왜 생겼어? 네. 맛도 이상하고 몸에도 해도 되고 소나 이런 염소 이런 동물들이 병들기 마련이거든요. 예. 그래서 소 같은 동물들은 예. 그런 곰팡이를 좀 잡아줄 수 있는 곰팡이를 좀 죽일 수 있는 네. 그런 물질이 윗속에서 또 분비가 됩니다. 이건 팩트? 네, 분비가 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그거를 좀 그러니까 당연한 거죠. 어떻게 생각해보면 그렇죠. 해보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사람이 풀을 소화시키고 싶다고 해가지고 야, 풀 썩힌 다음에 먹어볼까 이러면 안 되겠죠. 100% 그러면 탈나겠죠. 그죠? 안 되죠. 소는 뱃속에서 그게 자기가 탈날 만한 곰팡이 같은 것들은 제거해주는 성분을 또 분비를 하기 때문에 그런 나쁜 것들은 없애고 잘 삭혀가지고 좋은 미생물들만 살려가지고 소화를 시킬 수 있는 거거든요. 걔네가 물에 약하구나. 그래서 죄송합니다. 맞는 말이에요. 너무 급했어요. 여기서부터 예. 이제 상상의 영역, 여기서부터 과학적인 증거가 좀 없는 영역인데 바로 거기에 무슨 문제가 있지 않을까라는 걸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먼 옛날 염소의 조상뻘 되는 어떤 생물들이 있었는데 말씀하신 대로 뭔가 습기 찬 게 들어오면 그런 곰팡이를 좀 죽여주는 잡아주는 그게 좀 작동이 안 되는 뭐 그런 습성을 가진 애들이 생겼다. 혹은 이 동네에 무슨 희한한 곰팡이가 한번 이렇게 쓸어가지고 퍼지기 시작했는데 마치 전염병처럼 이 곰팡이가 원래 습기 찬데 잘 생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거를 먹으면 이 뱃속에서 그 곰팡이를 잡아주는 물질을 뿌려도 이 곰팡이 잘 안 죽는 그런 게 돌아다니기 시작했다라고 하면 막 그런 게 퍼졌다 이 동네에. 그러면 원래는 염소가 물 좋지 이렇게 착한 동물이었을 텐데 그런데 울상을 안 짓고 있었는데 그 중에서 물을 좋아하는 거 축축한 것도 싫어하지 않는 염소들은 곰팡이 폈을지도 모르는 그런 걸 먹고 다 시름시름 앓다가 죽었겠죠. 성질 더러운 이상한 놈이 한 놈 있어가지고 난 물기 딱 싫어 이런 애들 건조한 데만 찾아다니는 애들이 곰팡이가 안 핀 건조한 건초들만 먹다가 생존해가지고 살아남아서 고습성을 이어받은 애들이 쭉 퍼지면 지금처럼 이렇게 물을 싫어하는 염소 떼들만 살아남게 돼서 그 염소의 습성이 된 게 아니냐 이런 상상을 해볼 수는 있는데 뒤에 부분은 너무 마음에 담아두시면 안 됩니다. 가설입니다. 가설. 이건 공식적으로 그렇게까지 뭐 확인된 이런 걸로는 이런 얘기가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기 전에 좀 자신 있게 말씀드리려고 이런 거를 좀 증거를 찾아낸 논문 같은 게 있는지 좀 확인을 해봤는데 제가 좀 확인하는데 실패해가지고 혹시 염소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 있으시면 댓글로 우리 좀 달아주십시오. 당신이 잘 몰라서 그렇지 그저께 발표된 논문에서 뭐가 나왔다 이런 거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 염소 끝나기 전 하나만 좀 말씀드리면 염소 하나만 진짜 하나만 요거 좀 말씀드리면 염소는 우리나라에 옛날부터 있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에 옛날에는 옛날이라는 게 뭐 조선시대만 해도 삼국시대에는 진짜로 고려시대 조선시대에는 그래도 조금 상황이 바뀌었는데 삼국시대 이전에는 우리나라에 양이란 게 거의 없었습니다. 털 깎아가지고 이렇게 뭐 옷 만들고 하는 옷감 만들고 하는 그 양 있지 않습니까? 시프 있지 않습니까? 양이라는 게 우리나라에 거의 없었습니다. 지금도 뭐 많지는 않죠. 지금도 많지는 않죠, 그죠? 지금도 우리나라에 염소가 주류고 삼국시대 이럴 때는 우리나라에 아마도 양이 거의 제로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게 간접적인 증거로 확인되는 게 되게 많냐면
옛날에 한글 개발되기 전에 특히 예. 그때는 염소를 말할 때 한자로 양자를 썼다. 아, 정말. 네, 라는 게 굉장히 많이 퍼져 있습니다. 예, 그렇게 예. 볼만한 근거들이 많이 있어요. 예. 그래서 우리나라는 정말 최근까지도 그러니까 거의 조선시대까지도 조선시대 고려시대 때 뭐 몽골 사람들 막 들어오고 이렇게 하면서 양이 좀 어느 정도 생기기 시작했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렇지만 그래도 주류는 아니었기 때문에 조선시대까지만 해도 양하고 염소를 잘 구분 안 하고 양이라고 하면 대부분 염소를 먼저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았다라는 게 거의 주류 주장입니다. 예, 예. 그래서 우리가 양띠라고 하면 그 뭐 순한 양 그걸 요즘은 떠올리잖아요. 네, 네. 근데 막상 조선시대나 고려시대, 삼국시대 때는 너 양띠다라고 하면 염소를 사람들이 대부분 생각했을 거예요. 염소띠네, 염소띠. 그러니까 이게 참 야. 오묘한 게 네. 요즘에는 이제 양띠라고 하면 뭐 순한 성격 이런 걸 많이 떠올리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예. 염소는 사실은 성격이 좀 안 좋은 걸로 유명한 동물입니다. 눈도 약간 네. 좀 애가 그래서 의문스러워요. 좀 오묘하죠. 요즘에 우리가 양띠라고 하는 거하고 조선시대 느낌이 달라. 사람들이 양띠라고 하는 거하고는 좀 어감이 많이 달랐을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여기서 끝나기 전에 좀 약간 마무리 짓는 차원에서 조급해하지 말씀드리면 마시고요. 그래서 조선시대에는 사람들이 이거를 구분하기 위해서 어떤 말을 사용을 했냐면 예. 염소는 사냥이라고 하고 우리가 양이라고 부르는 거는 면양이라는 말을 썼었거든요. 면양. 네, 그래서 면양, 사냥 이런 식으로 이제 조선시대는 구분을 하기도 했었어요. 네네. 그런 구분을 진짜 최근이라는 게 한 20세기 중반까지도 많이 썼던 것 같아요. 1900년대 중반. 20세기 예. 중반까지도 뭐 책 같은 거 찾아보면 심지어 요즘에도 그런 식으로 착각해가지고 쓰는 책들이 있는데 아, 진짜. 그런데 현대의 대한민국에서 네. 이거 북한은 또 다른 것 같아요. 네, 그것까지 생각하면 너무 혼란스러울 것 같고 네. 현대의 대한민국에서 사냥이라고 하는 동물은 또 따로 있습니다. 그 절벽에서 그렇습니다. 돌아다니는 그 천연기념물 그 사냥 있죠. 강원도에 가끔 있는 그거는 애들. 그거 네. 그거는 염소도 아니고 양도 아니에요. 그게 사냥이죠. 예, 지금. 염소하고 양하고 전혀 다른 또 다른 동물이거든요. 예. 그래서 그거를 우리 지금은 사냥이라고 하고 예. 옛날에 사냥이라고 부르던 거는 지금의 염소고 옛날에 면양이라고 부르던 게 지금은 지금의 양. 양이고 옛날에는 옛날에는 그냥 양이라고 하면 대체로 사냥인 염소를 많이 생각했다. 아.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야. 이게 참 오묘한 게 뭐냐면 예. 요거는 좀 확인된 설은 아니고 제가 그냥 아는 분한테 물어본 거기 때문에 이거는 이것도 이거 당신이 조금 특이한 사람한테 물어본 거다 이러면 또 댓글로 좀 확인해 주십시오. 이게 어떤 게 있냐면 그래서 예, 예. 우리가 그 양꼬치라고 먹는 음식 있잖아요. 오, 예. 이거는 중국 북부 지방에서 많이 먹는 음식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조선족 분들이 사시는 영역하고 겹치죠. 그렇죠. 그래서 조선족 분들 중에서는 진짜 양꼬치는 염소고기로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좀 있다라고 하거든요. 근데 염소가 이거는 제가 근본이다. 아는 조선족 분한테 물어본 거기 때문에 그냥 그분하고 그분 친구들만 그런 걸 수도 있습니다. 예. 근데 그렇게 과거에는 혼용이 많이 됐다라는 건 이건 확실한 사실이기 때문에 옛날에 우리나라에는 양이 별로 없어서 양하고 염소하고 많이 혼용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중국 12지신에서 양띠는 진짜 양인 거죠. 그 중국에서도 좀 헷갈렸던 것 같아요. 그래요. 가만히 그렇구나. 보면. 좀 근데 뭉뚱그려서 예, 했구나. 중국 사람들은 예. 그래도 우리보다는 많이 구분한 것 같거든요. 거기 양이 많으니까. 예, 그런데 예. 중국도 뭐 예를 들면 중국 남부지방 이런 데 양이 또 잘 없기 때문에 예. 중국에서도 이거는 헷갈린 기록 같은 게 보다 보면 좀 보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하나만 더 앞으로 몇 번 더 하실 것 같은데 손 아프니까 이걸로 하세요. 아, 네네. 예, 예. 하나만 더 손인가요? 예, 예. 하나만 더. 있고요. 자, 그러면 두 번째 동요로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음원을 들어볼까요? 그건 뭐지? 뽀로로다! 노는 게 제일 좋아. 친구들 모여라. 언제나 즐거워. 개구쟁이 뽀로로. 야, 우리 아이들의 대통령, 엄마 아빠들의 육아 구세주, 뽀로로 주제곡을 들어봤습니다. 이 노래는 이제 초기 시즌 노래죠. 이게 되게 많더라고요. 예, 후기 시즌으로 하면 이제 주제곡이 좀 바뀌어가지고 예. 안녕 친구들, 안녕 친구들 뭐 이런 노래로 바뀌죠. 네. 네. 바나나 차차 이거 딴 건가? 그것도 뽀로로가 부른 노래긴 합니다. 오, 그래 맞아 그런 것도 있었네요. 있고. 아, 그러네. 역시 또. 자, 요 부분에서 저희 에디터가 궁금했던 거는 이제 노는 게 제일 좋아 친구들 모여라. 뽀로로가 굉장히 놀면서 즐거워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펭귄들은 실제로 뭐 이렇게 놀기만 하고 이렇게 한량처럼 지내나요? 그럴 리가 없겠죠. 그럴 리가 없을 것 같긴 해요. 뽀로로, 펭귄 하면 진짜 제일 먼저 떠올릴 만한 곳이 이제 남극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남극의 환경이 혹독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놀면서 살 수가 없습니다. 놀면서 남극에서 어떻게 살겠어요?
풍요로운 열대 정글 이런 곳에서도 네. 사실은 웬만한 동물이면 아주 부지런히 살지 않으면 정글의 법칙에 의해서 목숨을 부지하기 어려운데 혹독한 남극에서 아하. 어떻게 살아남겠습니까? 그래서 더 좋아하는 걸까? 예. 근데 사실은 또 약간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긴 있어요. 왜냐하면 뭐가요? 예. 이 펭귄이 남극에서 사는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너무 추운 곳이고 혹독한 곳이라 가지고 예. 펭귄을 잡아먹을 만한 천적이 별로 없어요. 아. 그래서 사실은 뭐 날씨만 따라주면 남극에서는 좀 약간 놀면서 살 수도 있긴 있거든요. 예. 그런데 남극이 너무나 춥기 때문에 그렇게 놀면서 살 수가 없습니다. 어. 남극을 대표하는 펭귄, 우리가 펭귄 하면 흔히 떠오르는 좀 기본 펭귄으로 우리가 많이들 생각하는 펭귄 중에 뭐 이름도 유명한 황제 펭귄 같은 그런 예. 펭귄 있죠. 기억나십니까? 우리 동물들이 겨울 보내는 방법 이 맞아요. 얘기할 때 예. 황제 펭귄의 그 혈관이 발을 덮이는 원리가 석탄을 절약하는 절탄기라는 장비의 원리와 맞아. 비슷하다 이런 말씀 드린 적이 있는데요. 진짜 재밌었어 그 편. 예, 황제 펭귄이 그렇게까지 추운 겨울에 혹독하게 버텨낸 이유가 뭐냐? 예. 황제 펭귄 특히 수컷 예. 별로 뭐 일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뭔가를 한다는 차원에서 생각을 해보면 예. 뭐 일을 안 한다, 아무 동작을 안 한다라고 볼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일견 뭐 노는 게 제일 좋아. 약간 이런 느낌이 있긴 하죠. 손가락 빨고 있다. 그렇지만은 그게 가만히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 자유롭게 행동하면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목적이 있는 가만히 네. 있습니다. 자유롭게 행동하면서 네 마음대로 해라 놀아라 이게 아니라 네. 일은 안 해도 되지만 대신에 가만히 있어야 된다. 가만히 뭐 하고 이런 있나요? 거거든요. 가만히 뭘 하겠습니까? 이 새들이 가만히 뭘 하겠어요? 알 품나? 알을 품어야 됩니다. 알을. 수컷이. 펭귄, 황제 펭귄 같은 경우에는 이 등치도 크고 하기 때문에 뭐 새끼는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만 네. 알을 한 60일을 품어야 깨어난대요. 계란은 뭐 한 훨씬 그보다 조금밖에 안 품어도 깨어나는데 네. 그래서 60일을 품어줘야 되거든요. 야 그러면 진짜... 이게 혹독한 남극의 추운 곳에서 이게 알을 계속 품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예. 일부러 약간 얼음이 많이 있는 추운 곳에서 좀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약간 저기가 그래도 좀 따뜻한 것 같아. 그런 데 가 있으면 무슨 뭐 바다 사자 이런 게 튀어나와가지고 이렇게 하면서 공격하면 위험하잖아요. 알 품고 있어야 되는데 알을 넘기고 도망갈 수도 없고 그러니까 일부러 좀 추운 데 서 있습니다. 황제 펭귄 떼거리들이 예. 그 상태로 60일 동안 가만히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이고 뭐야. 그래서 황제 극한이네. 펭귄은 그 암수가 일부 1처제 습성이 있는 걸로 지금 과학자들이 보고 있거든요. 그래요. 예, 그래서 그 알을 낳아준 어미가 네. 바다에 나와가지고 먹이를 사냥해가지고 돌아오고 수컷은 알을 품으면서 태어날 때까지 60일 동안 계속 서가지고 버팁니다. 야. 수컷은 그 60일 동안 음식도 거의 안 먹는데요. 근데 이제 물은 먹어야지 살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럼 옆에 쌓이면 눈이나 얼음 같은 거 좀 핥아 먹고 그래요? 눈 내리면 좀 받아 먹을래나. 그래서 물 정도만 좀 먹고 2달 동안 인고의 시간이 음식도 거의 안 먹고 그래서 살이 훅 빠진답니다. 예, 수컷 황제 펭귄들은. 뽀로로가 수컷인가? 뽀로로가 아무래도 수컷 아닐까요? 왜냐하면 그 암컷 펭귄으로 나오는 뭐더라 패팅가 하는 게 있거든요. 여자친구가 있어요. 걔하고 뭔가 약간 뭐 썸을 탈래 말래 약간 이런 게 중간에 잠깐 나왔던 것 같습니다. 기억을 좀 더 살려보면. 자세히 알고 계시네. 그래서 수컷으로 보는 수컷 게 맞답니다. 맞을 것 같거든요. 크롱도 수컷이고. 그래서 그런 혹독한 그런 추위를 견디면서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를 논다고 보기는 좀 어렵다. 라고 이야기를 해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약간 여기서 이제 하나 정도 더 좀 고민을 해볼 만한 게 뭐가 있냐면 펭귄이 종류가 되게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훔볼트 펭귄 이런 뭐 것도 여러 가지 있잖아요. 예. 아마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훔볼트 펭귄 뭐 그런 쪽 계열로 안 그래도 말씀드리려고 했어요. 그래요. 근데 뽀로로는 어떤 펭귄이냐라고 생각을 해보면 남극에 왜냐하면 그렇게 막 얼음판으로 뒤덮인 게 이 애니메이션의 배경이니까 남극에 사는 펭귄 중에서 골라봐야 되겠지라고 하기에는 거기에 북극곰도 살고 있어요. 근데 펭귄 남극 말고 사는 데가 또 있나? 그렇죠. 그러니까 이건 약간 신비의 세계인 거예요. 이건 좀 가상적인 세계인 거예요. 그렇죠. 예. 북극곰이 걔 이름 뭐지? 포비. 포비. 북극곰이 살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여기를 남극이라고 좀 단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서식지를 가지고 뽀로로가 어느 종인지를 특정하기는 조금 무리가 있어요. 설마 동물원인가? 어쨌든. 거대한 동물원이다. 그 모든 곳이 엄청난 충격적인 반전이군요. 진짜 충격적이다. 약간 트루먼 쇼처럼, 약간 트루먼 뽀로로 약간 이런 느낌처럼. 자, 그래서 상상의 세계로 가는 겉모습, 약간 외모를 가지고 이 뽀로로가 어떤 종일지를 좀 고민을 해보면 뽀로로는 색깔을 파란색으로 그릴 때가 그렇죠, 많죠. 맞아요. 근데 파란색 빛깔이 강하게 나는 펭귄으로
쇠푸른 펭귄이라는 펭귄이 있어요. 쇠푸른 펭귄. 영어로 리틀 펭귄이라고 합니다. 예예예. 뽀로로를 영어로 리틀 펭귄 뽀로로라든가 그렇게 부를 거예요 아마. 영어 공식 실제로. 제목이. 오. 그러니까 아마도 거기서도 맞아 떨어지죠. 예. 그래서 쇠푸른 펭귄이 뽀로로 종일 가능성이 상당합니다. 예. 그런데 네네. 쇠푸른 펭귄은 어디에 사느냐? 호주와 뉴질랜드 쪽에 살아요. 나 걔네 봤어요. 호주에서. 아 보셨군요. 호주 바닷가에 펭귄이 있는 거예요. 조그만 애들. 조그만 예, 애들. 예, 쇠푸른 펭귄입니다. 예. 아. 여기는 살기가 상당히 좋은 곳이에요. 예. 여기는 이 뭐 쇠푸른 펭귄도 막 그렇게까지 노는 건 아니거든요. 예. 이것도 뭐 암수가 이렇게 짝을 지어서 막 보호하고 이런 습성은 있는데 예. 남극에 비하면 쇠푸른 펭귄이 사는 곳은 정말 호주에 뉴질랜드에 청정한 그냥 그 바닷가거든요. 멜버니 쪽에 네. 남쪽에. 그래서 예, 쇠푸른 펭귄이 뽀로로라고 하면 예. 예. 노는 게 제일 좋아하는 조금 과장일 수도 있겠지만 황제 펭귄이 보기에는 야 쟤네들은 진짜 논다 라고 충분히 생각함직하다. 남극보다 온화하기도 하고. 네, 쇠푸른 펭귄 같은 경우에 그 뉴질랜드나 이런 데 약간 관광 자원으로 개발된 거 요즘에도 하는지 모르겠어요. 가보시면 어떤 걸 하냐면 네. 이 쇠푸른 펭귄들은 낮 동안 바다에 가가지고 먹이를 막 잡고 이런 걸 하고 예. 밤이 되면 해변에 있는 자기 둥지 쪽으로 다 오거든요. 예. 자기 둥지 쪽으로 올 때 이렇게 3, 4, 5 짝을 지어가지고 밤이 되면 해질 때가 되면 네. 이렇게 해변을 막 걸어가지고 뛰어가지고 막 옵니다. 예. 그래서 그 해질녘을 맞춰가지고 펭귄이 다니는 지역에 가가지고 구경을 하면 펭귄들이 물에 나와서 집으로 가는 거를 그때 딱 볼 수가 있거든요. 맞아, 해질녘이었어. 항상 네. 그 때를 맞춰가지고 오기 예. 때문에 그게 약간 관광 자원으로 개발된 곳도 있다라고 하거든요. 네. 그걸 보고 있으면 좀 한가롭습니다. 뭔가 하루 종일 서핑을 하면서 놀다가 오. 사실은 뭐 서핑을 하면서 놀았다기보다는 먹이를 잡는 거죠. 예. 먹이를 열심히 잡아먹고 예. 그러니까 실컷 먹고 예. 아 잘 먹었다 이제 자야지 라면서 돌아오는 길이거든요. 그게 야. 그런 걸 보면 물론 뭐 먹이 잡는 게 그렇게 쉽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해 보면 그렇죠. 논다라고 말하는 거는 조금 과장일 수도 있는데 예. 황제 펭귄이 보기에는 그 정도면 꽁이다. 꽁이다. 라고 할수 있겠죠. 황제 펭귄의 시선에서 쓰여진 가사일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생각해 봄직하죠. 예. 그럼 이제 호주 남부 펭귄과 호주 동물원에서 탈주한 북극곰 이야기네요. 그런데 예. 그렇게 또 짚어주신 김에 이제 좀 하나만 좀 말씀을 예. 드리자 보면 저거 한번 쓰시죠. 네. 아이, 하나만 하나만 말씀을 예. 드리자면 예. 펭귄이 남극에만 좀 살잖아요. 그죠? 네. 북극에는 왜 펭귄이 안 살까요? 그런 거 똑같이 좀 추운데요. 저 궁금했어요, 그죠. 진짜로. 예. 곰 같은 경우에는 뭐 남극에 북극곰이 살지는 않지만 네. 곰 같은 경우에는 되게 남쪽에도 좀 살잖아요. 네. 어느 정도 남쪽 먼 곳 이런 데도 좀 살자. 하기야 곰도 남극에는 안 사니까 뭐 피장파장이군요. 그렇게 그렇죠, 보면. 그렇죠. 예, 근데 하여튼 펭귄은 새들은 좀 멀리 이동도 잘하고 헤엄치면서 멀리 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펭귄 중에 좀 이렇게 따뜻한 데서 사는 펭귄은 거의 적도 근처 열대지방까지도 올라오는 펭귄들도 있거든요. 그럼 갈 수 있는데. 예, 그러니까 잘만 하면 남극까지도 북극까지도 갈 수 있을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네. 근데 그거하고 사실은 직결되는 이야기는 아닌데. 근데 북극곰 있는 데를 굳이 왜 가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거하고 직결되는 이야기는 아닌데 예, 예. 조금 오묘한 게 뭐가 있냐면 네, 네. 사실은 북극 지방 근처에 네. 펭귄이 있었습니다. 옛날에는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지금 우리가 아는 펭귄하고는 다른 펭귄이라는 이름을 가진 동물이 있었습니다. 예. 큰 바다 쇠오리, 뭐 큰 바다 오리라고도 해요. 큰 바다 쇠오리라고 하는 동물이 우리말 명칭으로 네. 나는 동물이 추운 북극 지방 근처에 네. 뭐 예를 들면 노르웨이, 스웨덴, 뭐 아이슬란드, 뭐 영국의 북쪽 지방, 뭐 그린란드, 네. 뭐 캐나다 이런 쪽에 네. 우글우글 살고 있었습니다. 아무튼 이누이트 예전에 괴식 특집할 때 무슨 쇠오리를 먹는다 그랬어. 그거하고 그러니까 좀 다른 달라요. 거겠지만. 예, 왜냐면 맞아요. 예. 근데 요즘 쇠오리하고도 조금 비슷하게 생겼어요. 그래요. 근데 큰 바다 쇠오리라고 좀 등치가 크고 예. 약간 이렇게 육지에서 걸을 때는 뒤뚱뒤뚱 걷고 예. 모습도 우리가 아는 펭귄하고 좀 비슷하게 생긴 비슷하다. 예, 그런 예. 동물이 있었어요. 예. 옛날도 아니에요. 조선 시대까지만 해도 그게 있었어요. 그럼 왜 없어졌어? 조선 시대 중에 배 타고 잘못해가지고 멀리 떠내려가는 사람들 그거 봤을 수도 있었어요. 예. 있을 거예요 아마. 예. 예. 저 아시아 쪽으로는 안 왔을라나. 하여튼 예. 조선 시대까지만 해도 있었어요. 이제 왜 그런데 없어졌어요? 유럽 사람들이 항해술이 발전된 다음에 바다를 자유롭게 오가게 된 다음에 보니까 얘네들이 천적이 없는 동네에서 너무 많이 살다 보니까 그냥 무서움을 모르는 동물인 거야. 정말로 노는 게 제일 좋아해 삶의 태도를 갖고 있는 동물들인 거예요. 사람을 봐도 큰 바다 쇠오리라는 이 동물이. 예. 그래서 야 이거 신기한 게 있네. 사람 봐도 도망도 하나도 안 가고 잡아보면 뭐 고기 맛은 크게 없었다라고 하는데 기름을 짜면 기름이 제법 나왔다라고 하거든요. 그래요. 예. 그래가지고 유럽 사람들이 이거를 엄청나게 사냥을 했습니다. 야. 그래가지고 이게 유럽 사람들한테 본격적으로 눈에 띄인 게 한 16세기, 17세기 정도인데 한 200년 정도 지나는 사이에
이 숫자가 적은 동물도 희귀 동물도 아니었는데 엄청나게 많은 동물이었는데 몰살 당해버렸습니다. 전멸 당해버렸습니다. 북극곰이 문제가 아니라 사람이었네. 네, 그래서 멸종돼 버렸어요. 야, 그런데 지역에 따라서 이 동물을 뭐라고 불렀느냐? 예를 들어서 스웨덴에서 스웨덴에서 동물들을 공식적으로 분류하는데 큰 공을 세운 동물 분류의 어떤 황제라고 불릴 만한 인물 린네 유명하지 않습니까? 린네. 지금도 린네식 분류법을 우리가 많이 사용하죠. 린네가 이 동물을 바로 핑귀니우스라고 불렀어요. 핑귀니우스. 예. 그래서 유럽의 여러 지방에서 이 동물을 펭귄 이런 식으로 부르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유럽의 만화 중에 핑구도 있잖아요. 예. 뭐 그거하고도 뭐 간접 연관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예, 그래서 유럽에서 큰바다 쇠오리를 진탕 사냥하던 사람들이 배를 타고 남쪽에 남반구에 남극 근처에 가보니까 비슷한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핑구니에스하고 비슷한 거 아니야? 라고 하다가 그냥 그 이름도 펭귄이 돼버렸죠. 북쪽 쇠오리가 원조네. 그렇죠. 근데 그거는 전멸해가지고 멸종돼서 완전히 사라져버리고 지금은 무슨 표본, 박제 이런 걸로만 남아있습니다. 완전히 사라졌어요. 가슴 아프네. 남극의 펭귄이 이게 그 DNA를 추적을 해보면 큰바다 쇠오리하고는 겉모습은 비슷한데 크게 별 상관없다라고 하거든요. 근데 그 이름만 물려받아가지고 지금의 펭귄들은 살아있고 정말 노는 게 제일 좋아라는 가사에 들어맞는 큰바다 쇠오리들은 사실은 북극을 중심으로 많이 살고 있었는데 전멸당했다. 노는 걸 사람에게 좋아하고 잘못 보여서 우리를 그렇게 경계하지도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그렇죠. 전멸을 당했어요. 그렇죠. 참 가슴 아픈 노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숙연한 마음으로 세 번째 동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최고는 둥근이가 자꾸 걸어나가면 온 세상 어린이를 다 만나고 오겠네. 온 세상 어린이가 하하하 웃으며 그 소리 들리겠네. 달나라까지. 이건 뭐 국민 동요 중에 하나죠. 제목 앞으로라는 동요였습니다. 방금 제가 따라 부른 부분에 저희 에디터와 저의 궁금증이 있었는데 요 소절입니다. 온 세상 어린이가 하하하하 웃으면 그 소리 들리겠네 달나라까지. 정말로 온 세상 어린이가 동시에 다 같이 하하하 웃으면 그게 달나라까지 들릴 수 있습니까? 안 들리겠죠. 당연히. 우리가 소리편에서 말씀드렸죠. 우주기 우리가 때문에. 흔히 소리라고 하는 거는 공기의 떨림이 전달돼가지고 고막을 떨게 하는 게 소리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지구하고 달 사이에는 공기가 없는 우주 공간이 있죠. 그래서 온 세상 어린이가 뭐 울든 웃든 온 세상 어린이뿐만 아니라 온 세상 뭐 노인까지 다 같이 웃어도 달나라까지 들릴 수는 없다. 이 노래 문제 있네요. 근데 뭐 이거 뭐 관용 어떤 예술적 저는 이 노래 참 좋아하거든요. 왜요? 특별히 뭐 그런 이유가 있나요? 왜냐면 약간 은단추 행진곡 느낌도 나요. 모르겠어요. 이 노래 저는 왠지 이 노래가 좋아요. 예. 여기 약간 문학적 표현을 그냥 좀 인정해줘야 되지 않을까요? 자, 그런데 우리가 좀 더 생각해볼 만한 부분은 조금 더 깊이 파볼 만한 부분은 따로 있습니다. 뭐죠? 일단 제일 시작하는 부분. 지구는 둥그니까 자꾸 걸어 나가면 온 세상 어린이를 다 만나고 오겠네. 이 부분. 이 부분 약간 지구는 둥그니까라는 거에서 조금만 더 과학적인 느낌을 주려고 하긴 했습니다만 과학적이네. 사실은 가만 생각해 보면 지구가 둥글어서 아무리 자꾸 걸어 나가도 한 바퀴만 한 줄만 돌 수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그렇죠. 적도를 따라서 이렇게 걸으면 북극이나 남극에 있는 어린이는 절대 만날 수 없습니다. 적도 어린이만 만나죠. 그렇죠. 적극 뭐 적도 근처에 있는 정확하게 적도 아니라도 근처에 있는 어린이한테 이렇게 인사는 좀 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리고 진짜 시력이 좋은 사람이라면 정말 멀리 있는 어린이한테도 안녕 하하하 이렇게 인사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지구가 둥글기 때문에 적어도 수평선 지평선 너머에까지 보이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러시아 어린이 절대 못 만나죠. 그런 어린이한테는 우리가 적도를 따라간다고 할 때 인사를 할 수도 없고 하하하 이렇게 할 수도 없죠. 그래서 여기 이 부분에도 약간의 좀 비과학적인 어폐가 있기는 있습니다. 이것도 좀 문학적 허용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 만한 내용이죠. 심지어 이렇게 땅으로 다 연결돼 있지도 않고요. 그 부분을 조금 더 파볼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그래요. 그렇다면 우리가 뭐 그런 현실적인 어떤 한계를 다 생각을 하고 좋다. 자꾸 걸어 나가서 온 세상 어린이 다 못 만난다는 거 인정하겠다. 그렇다면 우리가 세상 어린이를 최대한 많이 만나려면 어떻게 가야 되느냐. 일단 한국에서 출발하면 쉽지 않습니다.
한국에서 동서로 다니면 우리나라는 반도 지형으로 바다에 빠지죠. 동서가 좁기 때문에 일단 바다로 바로 내려가게 되죠.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한국에서 출발해가지고 남쪽으로 가도 금방 남해가 나오기 때문에 예. 쉽지 않습니다. 북쪽으로 가면 그래도 좀 많이 갈 수 있죠. 일단 이게 외교적인 정치적인 문제는 해결됐다고 보는 거예요. 해결됐고 그것까지 생각하면 이건 풀 수 없는 문제. 통일됐고 전쟁 없고. 가고 있는데 갑자기 어디서 전쟁 나고 이러면 어떡할 거예요. 안 되죠, 그러니까 안 이거 되죠. 정치 외교적인 건 일단 무시하고 일단 이런 지리적인 것만 생각을 하는 그러니까 겁니다. 가장 많이 만날 수 있는 한 줄을 찾자는 그렇습니다. 거죠. 북쪽으로 계속 가면 좀 갈 수 있겠죠. 북한을 통해서 중국을 통해서 러시아를 통해서 북극 있는 근처까지 북극해까지 갈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렇죠. 그렇지만 북극해 정도까지 가면 분명히 바다가 나올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거가 최선은 아닐 거예요. 어디로 가면 직선으로 앞으로 가가지고 최대한 많이 갈 수 있는 길이 있느냐. 거기 터키 지나서 유럽이랑 이어져야 되는 거 아닌가? 한번 가만히 생각을 해보자고요. 어디가 그런 길이 있을지 전 지구상의 지구본을 보면서 잘 살펴보면 생각을 해보자고요. 자, 여기서 일단 가정을 하나를 해야 될 게 있습니다. 일단은 우리가 바다는 못 간다라고 일단 가정을 했죠, 그죠? 못 가죠. 그런데 육지도 사실은 못 가. 예를 들어서 강이 너무 깊다든가 이러면 못 갈 거 아니에요, 그죠? 걸어가야 되는데 못 가죠. 근데 강 수심까지 생각하기 시작하면 너무 이거 힘들어진다. 강인데 약간 또 개울 같으면 또 그냥 건너갈 수도 있잖아요. 50cm 정도는 되죠. 건너갈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게 강이 뭐 비가 많이 오면 깊어질 수도 있고 비가 안 오면 마를 수도 있는데 그래서 강까지는 일단 무시한다. 라고 가정하겠습니다. 강이 나오면 그건 대충 걸어서 건너갈 수 있다고 친다. 만약에 좋아요. 뭐 강이 가는데 갑자기 한강이 나왔다 그러면 어떤 이런 잠수용 장비 이런 걸 착용한 다음에 강바닥으로 걸어 지나간다라고 가정을 하고 강은 간다. 강은 뭐 그래도 한계가 있는 거니까 강은 폭이 정해져 있잖아요. 한강 해봐야 뭐 1km 뭐 2km 이 정도니까 그럼 장비하고 독한만 먹고 걸어갈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애가 부탁하는데 다 어른들이 도와주죠. 뭐 대서양을 태평양을 건너가는 건 아니잖아요. 강은 건너갈 수 있다라고 치고 지구상에서 가장 일직선으로 갔을 때 제일 멀리 갈 수 있는 길이가 어디냐를 찾아보면 이게 상당히 오묘한 게 뭐냐면 잘 생각해보면 여기 이게 이런 게 있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그냥 일단 강 바다 다 무시하고 바다 강 다 무시하고 그냥 북쪽으로 계속 간다고 정 북쪽 방향으로만 계속 간다고 칩시다. 정 북쪽 방향으로 우리가 계속 가고 있어요. 그래서 북극에 도착했어요. 거기서 계속 앞으로 가면 이제는 어디로 가게 되죠? 남쪽으로 가게 돼요, 점점. 지구가 둥글기 때문에 우리가 북쪽으로 계속 간다고 하지만 어느 시점을 지나면 방향이 정반대인 남쪽으로 가게 됩니다. 그렇죠. 이거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이게 딴 방향도 마찬가지예요. 동쪽으로 우리가 간다. 동쪽으로 계속 가다 보면 어느 시점부터는 내가 왜 서쪽으로 가고 있지? 이게 동선은 이게 아닌가? 그러니까 방향은 동쪽인데 내 첫 출발지 기준 서쪽에 있는 거죠. 그렇죠. 내 출발지 기준 서쪽으로 이런 게 발생을 합니다. 그죠? 맞아요. 그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게 지금부터 오묘한 부분이에요. 내가 약간 비스듬하게 대각선으로 약간 기울어진 북서쪽으로 이렇게 간다라고 하면 북서쪽으로 내가 계속 가고 있지만 똑바로 계속 가다 보면 어느 시점부터는 내가 약간 남쪽으로 치우쳐서 가게 됩니다. 그렇죠. 지구가 둥글기 때문에. 이 동그란 지구본을 보면서 일직선을 이렇게 한번 그어보세요. 그러면 오 하면서 이렇게 꺾이는 거를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지도상에서 평평한 지도상에서 일직선을 그어보면 적도가 아닌 지역에서 적도가 아닌 지역이 아니라 북서쪽이나 남서쪽으로 이렇게 기울어진 이 방향으로 가다 보면 곡선 방향으로 이렇게 꺾이는 경로가 앞으로 똑바른 방향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감안해가지고 정확하게 앞으로 방향이 어디냐를 따지는 게 사실은 좀 어려워요. 복잡합니다. 그래서 이걸 좀 계산이 많이 필요하고 이거를 유럽에서 그 수학자들이 실제로 세계지도 이런 거 개발된 후에 이게 이런 문제가 있구나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이거를 열심히 연구를 했어요. 그래서 이 분야의 수학이 지금 엄청나게 발달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걸 가지고 무슨 뭐 이런 3차원 공간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5차원 공간, 10차원 공간, 뭐 무한차원 공간에서 굽어진 공간에서 일직선을 그으면 방향이 어떻게 바뀔까 뭐 이런 걸 연구하시는 분들도 있고 이게 뭐 측지선, 측지학 뭐 이런 분야를 찾아보시면 이 분야가 엄청나게 발전되어 있는 수학의 큰 영역이거든요. 근데 그런 심오한 부분 우리가 일단 다 버려놓고 우리는 일단 쉽게 지구가 둥글기 때문에 이렇게 사선 방향으로 가다 보면 약간 북쪽으로 내가 간다고 가는데도 가다 보면 남쪽으로 가는 이런 게 생기게 된다라는 거를 감안해가지고 찾아보면 제일 멀리 육지로 갈 수 있는 길이가 어디에 있냐면 중국의 저장성 원린시에서 아프리카의 서쪽 끝인 라이베리아 그린빌까지 가는 길이 앞으로 해가지고 갈 수 있는 가장 먼 길로 대충 생각을 해볼 수 있는 약 13,000km 정도 되는 영역입니다. 중국 저장성에서 서아프리카 쪽까지.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이 정도면 되게 길거든요. 지구 한 바퀴 둘레가 적도든 남북이든 이렇게 둘레가 어느 정도인지 혹시 기억나세요?
4만 킬로. 4만 킬로. 와, 미터법. 미터법 아시는 분이 다 아신다고 말씀드렸죠. 예. 지구둘레가 4만 킬로인데 예. 일직선으로 걸어서 13,000이면 4분의 1 이상을 가는 그러네, 거잖아요. 그러네. 그러니까 이거는 꽤 많이 가는 거예요. 야. 그런데 여기서 하나 진짜 좀 애매한 게 뭐가 있냐면 이거 진짜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인구 밀도. 아니 그런 예. 걸 떠나서 뭐가 있냐면 예. 이렇게 가면 어디를 통과해서 가게 되냐면 수에즈 운하를 통과해서 가게 돼요. 수에즈 운하를. 운하 어떻게 해야 돼? 수에즈 운하는 엄밀하게 말하면 약간 바다 구간이라고 해야 되지 강은 않을까요? 아니니까. 예. 아깝네. 근데 그거는 그래도 운하인데 이건 넘어가 주자라고 하면 예. 또 뭐에 걸리냐면 이 또 경로가 예. 데드시 사해에 걸립니다. 사해. 이거 가시밭길이네. 사해가 조금 애매하죠. 사해는 이제 진짜 완전 뚫려 있는 바다는 아니잖아요, 그죠? 네. 사해는 이렇게 육지 안에 있는 거잖아요. 네. 소금기가 많고 뭐 그런데 이게 소금기도 아, 이렇게 있고 하면 이것도 바다 아닌가 또 좀 애매하잖아요. 근데 사해는 수영 못하는 어린이들도 둥둥 뜰 수 있지 않나요? 뭐 그런 것도 있긴 합니다만, 예. 걷는 건 아니잖아요. 걷는 건 또 아니지. 자꾸 걸어 나가면 있는데. 맞네. 그래서 요 경로. 예. 이 수에즈 운하를 통과하는 이 경로를 제끼고 그 다음으로 먼 경로를 찾아보면 어느 경로가 나오냐면 예. 중국의 역시 중국입니다. 네. 중국의 푸지엔성 취엔저우시에서 포르투갈의 서쪽 끝인 사그레스라는 곳까지 가게 되면 이게 11,240km가 돼가지고 예. 이것도 10,000km가 넘으니까 지구의 4분의 1바퀴를 넘는 경로입니다. 예. 그래서 이 정도의 길을 가게 된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네. 그러고 보면 이거는 아시아에서 출발해가지고 유럽까지 가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 경로를 택했을 시에 온 세상 어린이를 다 만날 수는 없고 아프리카 남미 어린이 못 만나죠. 아시아 어린이, 유럽 어린이를 만날 수가 있게 되고 또 아쉽게도 이 경로를 택했을 경우에 한국 어린이는 좀 못 만나게 된다. 이거 한국에서 만들어진 노래지만 이런 아쉬움이 있다. 예. 정도로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죠. 이 생각을 어디서 얼마나 하셨나요? 방송 전에. 이런 거를 궁금해하는 사람들 인터넷 검색해보니까 있더라고요. 저 사람 되게 심각한 걸 보고 있네 하는데 다 이런 거 찾고 있어요. 이런 걸 궁금해하는 사람들 우리나라처럼 이 노래 때문에 궁금해한 것도 아닌데 이런 걸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스웨덴 어린이도 못 만나네요. 그렇죠. 그러네요. 그렇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예. 시간상 한 곡 정도 더 볼 수 있을 그래요? 것 같아요. 예, 한 곡 정도만 보겠습니다. 다음 곡 틀어주시죠. 아기 상어 뚜루뚜루 귀여운 뚜루뚜루 바닷속 뚜루뚜루 아기 상어 엄마 상어 뚜루루뚜루 어여쁜 뚜루루뚜루 바닷속 뚜루루뚜루 엄마 상어 아빠 상어 뚜루루뚜루 힘이 센 뚜루루뚜루 바닷속 뚜루루뚜루 아빠 상어 동요 상어 가족. 이 노래 어떤 우리가 10만 구독자를 돌파했다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어떤 축제를 벌였던 그런 기억이 나는데요. 그렇죠. 인터넷 동영상 사이트에서 정말 부동의 세계 최대의 누구도 넘볼 수 없는 어마어마한 조회수를 자랑하는 그런 곡이죠. 억 단위겠죠? 우리가 이걸 언급함으로 인해서 우리의 어떤 조회수와 구독자도 알고리즘으로 올라간다는 건 되게 비과학적인 주술적인 생각이죠. 중국과 포르투갈이 연결되듯이 하하, 연결됐으면 좋겠는데 어쨌든 상어 가족의 가사였습니다. 근데 이 노래는 가사도 그렇고요. 뮤비랄까? 어떤 그 애니메이션 영상도 보면 네네. 상어 가족이 굉장히 가족애가 좋고요. 그 3인 가족이 삼상어 가족이 항상 이렇게 어울려서 함께 다니더라고요. 네. 실제로 상어는 이렇게 가족끼리 유대감이 좋고 몰려다니는 습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거는 사실 참으로 말하기 어렵습니다. 왜죠? 왜냐하면 우리가 방금 뽀로로의 종을 특정하기 위해서 좀 여러 가지 고민하지 않았습니까? 예전에 우리 집회의 그 벌레, 곤충, 우리 갈로아 작가님이 강원도에 딱 집어주는 오죽헌. 정말 짜릿했는데 정말 셜록 홈즈처럼 진짜 훌륭했는데 개운한 맛이었네. 우리는 이렇게 개운하지 못하게 이렇게 헤매야 하나. 상어는 훨씬 더 어렵습니다. 훨씬 더. 왜냐하면 상어는 진짜 종류가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우리가 상어가 영어로 샤크지 않습니까? 우리말로 상어고. 근데 그 되게 대충 붙인 이름이에요. 그래요? 그냥 상어 비슷하게 생기면 아무거나 다 우리가 상어라는 이름을 붙여가지고 상어의 종류에 해당하는 동물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그래서 그냥 분류를 엄밀하게 유전자를 가지고 분류를 해보면
아무 상관없는 동물인데도 이것도 상어 저것도 상어 뭐 이런 식으로 막 되어 있습니다. 되게 뱀장어 같이 생긴 애들도 막 상어라 그러고 막. 네, 그래서 우리 상어들이 육상 세계를 보면서 네. 야 저거 사람이라고 부르자. 사람 보고 사람이라고 부른 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저것도 약간 뭐 털도 있고 뭐도 있네라고 하면서 뭐 할까요? 고릴라. 고릴라 정도면 말도 안 해요. 아 그래요? 나무늘보. 나무늘보. 나무늘보 정도도 말도 안 해요. 아 그래요? 더 좀 이상한 거 뭐 있을까요? 저기 성게. 그래도 포유 동물 정도는 돼야 될 것 같아요. 대충 뭐 오리너구리. 오리너구리. 예. 오리너구리 보고 야 얘도 사람이라고 하자. 얘도 뭐 털 있네. 야 우리는 상어들은 털 없잖아요. 야 우리는 털 없는데 사람도 털 있고 오리너구리도 털 있잖아. 그 정도라고. 둘 다 사람이라고 하자. 거의 이 정도로 야. 아무거나 우리가 상어라는 이름을 좀 막 붙여놨습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상어의 어떤 공통된 습성이나 이런 걸 말하기가 매우 매우 어렵습니다. 아, 예. 별의별 상어가 세상에 다 있어요. 예. 그러면 이 아기 상어는 애니메이션이 있으니까 거기에 나오는 모습을 가지고 뭔가 추정을 해본다 이런 것도 좀 약간 해볼 수가 있겠죠. 조스과인데 조스과. 해볼 수도 있겠죠. 그죠? 근데 생각을 해보면 이 아기 상어 이 애니메이션도 정말 힘들게 그려놓은 게 뭐 색깔이라든가 이런 게 엉망이에요. 막 아까 뽀로로는 막 파란색이니까 리틀 펭귄 이런 식으로 추적했잖아요. 그죠? 뭐 아기 이게 상어 가족은 구성원별로 색깔이 달라요. 다 달라요. 뭐 예. 저런 게 뭐 어디에 있으면 저런 동물이 카멜레온이에요. 예, 그래서 사실은 특정하기가 어렵네. 매우 어렵습니다. 매우 어렵습니다. 예. 자 그런데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네. 만약에 이 상어가 제일 우리가 처음에 시작할 때 그 뭐죠? 약간 부부부 맞아요. 약간 이런 예. 뭐 조스 이런 주제곡을 연상시키는 그 이빨도 노래가 날카로워요. 살짝 나오잖아요. 그죠? 예. 그럼 그거를 좀 기준으로 오케이, 해가지고 오케이. 이건 감이죠, 그죠? 예. 그런 조스 이런 류가 많이 형상화하고 있는 예. 흔히 우리나라에서 백상아리라고 하는 백상아리. 크고 육식성이고 좀 이렇게 공격을 잘할 줄 아는 사냥을 잘할 줄 아는 요거하고 비슷하다라고 치면 이 백상아리 종류 같은 경우에는 보통 고독한 사냥꾼 홀로 생활하는 쪽으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론리 샤크. 그런데 우리가 백상아리에 대해서 사실 잘 몰라요. 백상아리를 잡아가지고 뭐 수족관에서 쭉 기르면서 뭐 태어나서 아래에서 안 태어나고 얘네들은 물고기인데도 새끼를 낳습니다. 아 그래요? 희한한 이상한 습성을 갖고 있어요. 그러네. 그러니까 상어만 해도 안 그런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나 우리가 아무 상어나 우리가 다 상어라고 아무 물고기나 상어라고 붙이면 물고기가 너무 많은 거죠. 그러네. 하여튼 그래서 태어날 때부터 쭉 자라나고 새끼치고 뭐 이런 모습을 우리가 관찰을 해본 게 거의 없어요. 그래서 이 동물의 생태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지금까지 많이 관찰해서 알고 있는 주류 학설은 이 백상아리를 기준으로 했을 때는 홀로 사냥을 하면서 다니는 것 같다라는 게 많이 퍼져 있는 학설이었는데 작년 재작년쯤에 약간 이런 동물 이런 거 보호하는 단체에서 백상아리 2마리가 붙어 다니는 거를 관찰한 것 같다라고 해가지고 세계 각지의 뉴스에서 좀 보도가 됐던 적이 있었어요. 얘네들이 좀 뭐 약간 좀 특이한 사례인지 아니면 이런 습성이 종종 나타나는 건데 우리가 지금까지 관찰을 못했을 뿐인지 잘 모르잖아요. 뭐 짝짓기. 그래서 뭐 그런 거지. 굉장히 근데 상당히 좀 거의 한 몇천 킬로미터 정도 되는 거리를 같이 이렇게 돌아다녔다. 궁금하네. 라는 식으로 보도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의외로 이렇게 같이 무리지어서 다니는 습성이 있는 거 아니야. 우리가 못 봤을 뿐이지. 라는 그런 설도 근래에 좀 의심이 제기가 되긴 했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범위를 넓히면 산호상어라는 상어가 있거든요. 산호상어. 이 상어도 좀 상어가 크고 해서 딱 보면 그냥 상어처럼 생긴 상어입니다. 이 상어도. 산호상어 같은 경우에는 2020년에 영국의 제이코비 같은 학자분들이 연구를 해가지고 논문을 하나 발표하신 게 있는데 북태평양 지역에 사는 산호상어를 한 4년 정도 사는 거로 관찰을 해봤더니 얘네들은 확실히 어느 정도의 무리 생활을 하더라. 한 20마리 정도가 아침마다 모여가지고 뭔가를 하고 그 다음에 무슨 아침 조회하듯이 아침마다 20마리가 모여서 아침마다 모여가지고 무슨 조회하듯이 뭔가 모여가지고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점심 때부터는 흩어져가지고 하루 종일 생활하고 뭐 각자 생활하다가 아침에는 또 한 20마리 정도의 무리가 모이고 그것도 특이하네. 그런 거를 하는 게 산호상어에서 관찰을 했다라는 논문이 나온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산호상어도 애지간히 상어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런 상어하고 애지간히 비슷하게 생겼어요. 커요. 그래서 아마도 이 상어 가족 노래에 나오는 이 노래의 상어가 산호상어 내지는 산호상어하고 비슷한 습성을 가진 상어라고 친다면 어떤 무리 생활을 하는 그런 것도 가능하지는 않을까 정도로 짚어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아침에 그 뮤비를 찍은 거네요. 아마도. 산호가 있었던 것 같은데 애니메이션에. 그렇다면 더욱더. 더욱더. 그렇겠죠. 네.
그래도 뭐 제법 개운하네요. 그 정도. 산호상호라고 네. 생각하니까. 그렇습니다. 예, 자 이렇게 제가 굳이 과학으로 동요를 파헤쳐봤습니다. 우리 구독자 여러분도 팩트 체크가 궁금했던 노래 가사가 있으시다면 꼭 동요가 아니어도 괜찮으니까 댓글로 제보를 남겨주시면 저희가 중간에서 커미션 없이 우리 곽 작가님께 제가 전달해드릴게요. 정말 좋아하는 가요 뭔지 아십니까? 가요요? 네. 가요? 네. 뭐죠? 그녀를 만나는 곳 100m 전. 심리도 못 아니잖아. 가서 발병난. 아니잖아요. 네. 제목에도 미터법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훌륭한 노래죠. 곽재식 작가와 동요 파헤쳐봤습니다. 곽 작가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